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를 쳐주신 분만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제가 이제 성동구 하면 또 중구 성동 같이 섞여 있지만, 예, 최근에 한 2주 전쯤인가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성동구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자기가 주말에 상담을 신청했는데 오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근데 자기가 못 받았대요. 그런데 오후에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군가 해서 받아봤더니 성동구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말에 이렇게 이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도 처음 겪어봤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또 전화를 걸어서 그걸 확인하는 구청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성동구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이게 저도 성동구로 기회만 된다면 이사 가고 싶다 그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지난 여러 차례의 어떤 선거에서 정원호가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를 했죠. 정원호 개인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는 바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샅샅이 함께 성동구를 훑어주시면서 운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에너지가 넘치는 성동구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환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쉽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짝대기가 하나 보이는데요. 짝대기 밑에가 제가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했었던 일들입니다. TV 출연을 아무래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TV 출연을 하기도 했고 여기에 보면 다준다 청년 정치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만들었던 연구소입니다. 줄임말이에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달은 해서 줄여서 다준다. 그럼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예측해보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미리 찾아서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보자. 왜냐면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으면 이미 그건 늦어버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해야 될 영역이 없는가? 이걸 살펴보다가 초고령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왜 초고령화가 문제냐? 전 지구에서 대한민국의 속도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900만 명이에요. 지금 이미 거의 19%에 도달을 해어 있습니다. 2025년도가 되면 20%가 돼요. 그러면 5천만 인구 중에 1천만 명이 65세로 편입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 1100만 명, 1200만 명, 1300만 명 계속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게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75년, 100년에 걸쳐서 거의 3세대, 4세대가 지나는 동안 서서히 초고령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옆 나라 일본은 7%에서 20% 도달하는데 36년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은 25년 만에 가요.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엄청난 충격이 있게 될 거예요. 복지 분야는 지속 가능할까요? 모셔야 될 분들은 많아지는데 내야 될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 생기겠죠? 연금은 지속 가능할까요? 의료는 지속 가능할까요? 의료는 이미 지방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챙겨가지 못하면 그 충격은 국민들께 그대로 전가되겠구나. 요걸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다른 나라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배낭을 메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배낭 메고 여행을 이제 떠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례를 직접 보려고. 2017년도 여름에 떠나서 돌아온 건 2019년 겨울이었어요. 2020년 1월 달부터 뭐가 시작됐죠? 네, 맞아요.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한 마지막 인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이제 국경이 열려서 다시 막 해외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짝대기 위에를 보시면 제가 2020년도 여행을 갔다 와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주로 보면 아니 초고령화를 연구하러 갔다면서 주로 환경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2년 반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도시 환경 지속 가능 미래라고 하는 4가지 키워드를 제 가슴에 품고 각 나라와 각 도시에 가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방식 혹은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견학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찌감치 산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일찌감치 이제 수포자의 길로 들어서서 구구단 외우라고 하고 뭐 분수 문제 나오고 그 순간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포기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문제 인식과 이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어딘 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성균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벌써 700년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그때 우리가 고려 시대가 망할 때 조선이 새로 개국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고려 시대 말기에 정말로 당시에 성균관에서 엄청 유명했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 이름이 이색이라는 분입니다. 이색기가 아니고요. 네, 이색. 그런데 이 사람의 아주 걸출한 2명의 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고려시대 말기에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조선을 개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16살 때 스승이 정도전에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 그런데 하나는 책으로 공부하는 거야. 너는 책으로 틀린 것 같아. 2번째 방식이 있는데 너는 직접 세상을 유랑하면서 부닥치면서 경험으로 공부를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16살의 정도전이 배낭을 메고 세상을 유랑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정도전이 돌았던 세상은 한반도예요. 왜 지구를 여행하지 않았을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700년 전, 6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겠죠. 다 단절되고 분절된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세상을 유랑해봐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이 유랑할 계획을 세우나요? 그렇지 않죠. 전 지구를 여행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제 완전히 연결되어진 세상입니다. 몽골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사막이요, 고비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모래폭풍이 엄청나게 돌아가지고 모래폭풍이 저 대기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편서풍을 타고 쭉 이렇게 날라오는데요. 중국과 몽골 거기서 불어닥친 게 이게 한국 국경에서 막히나요? 아니면 그냥 대기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나요? 다 들어오겠죠. BTS라는 가수가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나라 사람만 듣나요? 지구 반대편 사람까지 듣나요? 예, 다 듣죠. 이제 문화도 국경이 없습니다. 환경도 국경이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는데요. 지들끼리만 전쟁하나요? 아니면 그 영향이 지구 전체로 다 미치나요? 환율, 유가, 뭐 물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폭등하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국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지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혹은 성동구 사람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탑재를 해야만, 지구 전체를 조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만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다. 저도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35살 때 배낭 메고 떠난 거거든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엄청 해봤어요. 야, 이게 꽃다운 나이에, 뭐 물론 중요하지 않은 나이가 없지만 이 중요한 나이에 내가 세계 여행을 해서 만약에 헛수고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봤어요. 그래서 막 저런 답도 찾아보고 떠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 봤어요.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것인가, 이런 이런 생각들을 막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인터뷰 대상자들 한번 보세요. 각 나라의 정치인들도 있고요, 국제기구도 있고요, 기업의 CEO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 많이 적어놨어요. 이렇게 다 적어놓고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만나주면 저는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미팅 신청을 했을 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 저희 어머니에게 받았습니다. 임명장, 무슨 임명장이냐? 마지막 임명장의 글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구촌장에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장, 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직함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요, 영어로도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도 콩글리시로 제가 이걸 만듭니다. Chief of the Global Village, 이렇게 해서 그거를 구글 번역기에 돌려서 각 나라 언어로 지구촌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나라 언어로 다 찾아요.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명함을 다 만듭니다. 지구촌장 이동학, 이렇게 딱 파서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장관님이 됐든 청장님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기업의 CEO가 됐든 전부 다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외국어는 이게 다 반말이에요. 지구촌장 이동학이다, 너를 만나기 위해 왔다, 너하고 내가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 있냐? 라고 보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큰 국제기구에서 온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의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는 공항으로 차량을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호텔방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쭉 다녔는데, 야,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할까봐 떠나기 전에 엄마 집 안방에서 9살 조카가 임명장 수여식의 사회를 보고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아서 떠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1개국 157개 도시를 여행을 해요. 구글 지도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다 돌면서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 그 국가 안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떤 파국을 맞았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 두 눈으로 직접 탐구를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수많은 주제들을 탐구했어요. 아까 그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당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주제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개발도상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네, 선진국 같습니까? 이 나라는요, 자기네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쌓아두고 이 어마어마한 공장에 쌓아뒀잖아요. 이 나라는 호주예요. 호주는 엄청 잘 사는 나라죠. OECD 선진국이고요. 실제로 문화 의식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력도 있고 기술력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나라가 자기네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쌓아뒀을까? 여기에 당연히 문제인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지구를 돌다 보니까 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할 것 없이 제 머릿속에 OECD 선진국, 배울 게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이거를 이제 추적해 들어갔던 저의 여행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원래는 한국에 이제 2년 반 여행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지구 전체에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담은 책을 쓰려고 하다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 문제가 지구 전체에선 더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책을 냈고요.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제 별명이 그 뒤로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긍정의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런 자원순환, 그리고 이런 쓰레기 관련된 스타트업,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자체가 바로 성동구예요. 유독 뭘 이렇게 사례를 찾다 보면 유독 뭘 좋은 사례 나오는 게 바로 성동구예요. 이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겁니다. 제가 이 나라가 어딘 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나라 국기가? 노르웨이 가까웠습니다. 스위스 조금 멀어졌어요. 핀란드 조금 멀어졌습니다. 아이슬란드 맞았어요. 아이슬란드. 얘네도 우리를 모르니까 뭐 우리가 얘네를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저 왼쪽 위에
섬나라 하나가 있어요. 그죠? 섬나라. 요 지도로 볼까요? 저 왼쪽 위에 아이슬란드 혼자 외딴 섬이 하나가 있죠. 영국하고 저 떨어진 섬. 저기가요, 땅 크기를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 남북한 위아래로 길고, 저기는 좌우로 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가지고 한반도에는요, 약 한 8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죠. 우리나라 5천만, 저 위에 뭐 한 2, 3천만 명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슬란드 저 땅에는요, 3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36만 명. 예. 아마 성동구 인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왜 갔느냐? 이것 때문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아니, 성평등 지수가 OECD 국가에서 늘 1등 나온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1등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거 배울 게 없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막 인터뷰를 해요. 그래갖고 막판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하고 기관도 찾아가서 인터뷰하다가 마지막에 2017년도 여름에 아이슬란드에서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남녀 임금 차별 금지법이에요. 그 법을 통과시켰던 장관님에게 제가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장관님한테 편지를 썼죠. 장관님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요거를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나는 지구촌장 이동학이다. 너를 만나기 위해 왔고 너하고 요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 내줄 수 있냐? 이렇게 보냈는데 3일 뒤에 보좌관한테 메일이 왔어요. 거절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지구촌장 네가 뭔데? 누군데? 이렇게 왔어요. 장관님 바쁘시다. 이렇게. 근데 저기까지 갔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편지를 보냈죠. 아, 니네 나라 물가가 너무 비싼데 시간을 꼭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10분만 시간을 내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날 다시 또 이메일이 왔어요. 도저히 장관님은 시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기까지 갔는데 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아빠 찬스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장관님을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없겠냐라고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나서서 1분 만에 장관님을 섭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능력자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저희 아이슬란드 아버지예요. 네. 제가 2년 반 동안 세계 여행을 했다고 하면 야 35살에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나? 집이 부자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말이 지구촌장이지 사실상 지구촌 거지로 다녔습니다. 출발할 때 한 400만 원 들고 출발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 제 여행 목적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제 여행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침대방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침대방에서 자면서 친해져가지고 아빠 아들 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방을 내어주시거나 먹을 걸 주신 분들은 죄다 엄마 아빠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엔 저한테 수십 명의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진작에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해? 하더니 바로 띠띠띠띠 장관님 나예요. 네, 한국에서 온 내 아들이 있는데 2번이나 까였다는데 이 친구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인구의 비밀이 있습니다. 36만 명인데요. 아이슬란드는 10%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30만 명 남짓이 현지인들인데 이분이 태어나던 때는 10만 명도 안 되던 10만 명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사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외로 쉽게 만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요 11시 뭐 이쯤에 해가 떠요. 그러니까 아침 내내 해가 안 뜨다가 11시, 11시 반 이때 해가 떠요. 한 2시 반, 3시 이때 해가 확 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3, 4시간 해가 떠 있다 그냥 지거든요. 골목길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있잖아요. 대통령 차가 지나가다가 골목길을 아주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청소년 놀고 있으면 대통령 차에 실어서 그 대통령 차로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과 시민의 거리가 굉장히 좁은 나라예요. 그래서 의외로 아주 쉽게 제가 장관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75년도에 엄청난 시위가 있었고요. 이 시위가 있은 지 불과 5년 뒤에 핀보르가드라고 하는 여성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선출됩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가 아이슬란드예요. 90년대 세계 최초로 여성 총리를 또 배출한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했었던 방식에 주목했어요. 우리나라가 젠더 갈등 굉장히 심하게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요.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까 여성들이요 싸우자 남자들을 뭐 공격합시다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고요.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한 자리에 계속 불러 모아요. 서로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계속 대화하도록 합니다. 시간이 처음에는요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러다가요 시간이 점차로 지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양보할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속 4번 집권했어요. 16년 동안 얼마나 이런 걸 많이 열었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제가 만났던 장관님입니다. 남녀 임금 차별 금지법, 왠지 여성이 처음에 불리한 상황에서 올라가는 법안이니까 이 법안을 당연히 저는 여성 장관이 통과시켰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남성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선진국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다른 한켠에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선진적이지는 않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바로 쓰레기 분야였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아이슬란드의 수도가 레이캬비크라는 곳이에요. 근데 레이캬비크에서 가장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숙소예요. 근데 제가 이게 여행을 하는 2년 반 동안 행운을 얻어서 현지인들을 만나서 신세를 거의 공짜로 질 수 있었던 기회는 많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다 굉장히 가난하게 다녔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저렴한 이제 숙소죠. 한 방에서 12명이 자야 돼요. 그런데 여기 대만 친구, 케냐 친구, 모로코, 남아공, 스페인, 아일랜드, 인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랑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입니다. 우리가 왜 처음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대충 몇 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처음에 이 친구를 딱 보자마자 이 친구 30대 초반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얘기를 나누다가 궁금해져 가지고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몇 살이야? 나 20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굴에 어떻게 20살이지? 네, 그래서 야, 그럼 내 나이는 몇 살처럼 보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너는 한 23? 그래서 엄청 친해졌습니다. 너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이래가지고 친하게 돼가지고 이 친구한테 어느 날 제가 카레 라이스를 요리를 해줬어요. 카레 라이스는 어떻게 요리를 해줬느냐? 유럽의 본토에서 아이슬란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여러 나라에. 근데 그 나라에서 어느 한국 아주머니께서 아니 지구촌장 돈도 없는데 그 아이슬란드 물가 너무 비싸. 그거 햄버거 하나에 15,000원, 20,000원씩이라 못 사 먹어. 이거 가져가서 해 먹어 라고 주신 게 카레 분말가루 40인분짜리였습니다. 그 슈퍼마켓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40인분짜리 주셔가지고 실제 아이슬란드에 가서 뭘 사 먹으려고 들어가 봤더니 1인분에 4만원, 5만원 막 이러는 거예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제가 카레 분말가루 저거를 물에 풀어가지고 채소를 사다가 아침, 점심, 저녁 카레만 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있는 외국인들이 전부 한국인의 주식은 카레구나 이렇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나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친구에게 카레를 요리해 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싹싹 비워 먹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싹싹 비워 먹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와, 너 정말 고마워 하면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친구도 요리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택한 요리는 스파게티였는데요. 스파게티를 세상에 이 친구 처음 요리를 해본대요. 6, 7인분 정도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저한테 이걸 먹으라고 내민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접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남김없이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의 범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먹다가 절반 정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먹방하는 사람도 아닌데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절반 정도를 남긴 그릇을 내밀었더니 이 친구가 야, 이거 다 먹을 필요 없어. 어떻게 이걸 다 먹으려고 그랬어? 내가 양 조절에 실패한 거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면서 그 그릇을 들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가더니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식탁에 앉아 있다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쓰레기통으로. 쓰레기통 문을 딱 열어보니까 여기에 빵 봉지, 과자 봉지, 페트병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는데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오스트리아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섞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야, 선진국인데도 그렇게 버린다고? 제가 스페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스페인 어떻게 버려? 섞어서 버린대요. 아일랜드는 어떻게 버려? 섞어서 버린대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다 OECD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걸 섞어서 버리지? 그래갖고 제가 아이슬란드 친구를 꼬드겨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가봤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두 가지가 일단 차이점이 있죠. 하나는
아, 이 나라에는 종량제 봉투가 없구나. 저 빨간 거, 노란 거 비닐봉지가 전부 슈퍼마켓에서 무료로 그냥 나눠주는 비닐봉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네, 분리 배출하라고 하는 표식이 없어요. 그냥 마구마구 버려져 있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탐구하다가 아이슬란드는요, 우리나라보다 GDP가 훨씬 높은 나라예요. 개인의 소득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 국가 이 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한 3배, 4배 높은 나라였어요. 당시에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때는 우리나라의 GDP가 2만 7천 불 할 때는 지금은 3만 불이 넘어갔죠. 그런데 이 나라가요, 10만 불이 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유럽에 아주 잘 사는 나라죠. 근데 문제는요, 이 쓰레기가요, 제대로 수거는 되지만 이것이 압축돼 가지고 컨테이너에 담겨서요, 아이슬란드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본토로 넘어옵니다. 그 유럽 본토에서도 어디로 넘어오느냐? 동유럽으로 갑니다. 저는요, 동유럽도 유럽이니까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유럽은요, 완전히 개발도상국입니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유럽. 여기까지 다 지금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어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쓰레기가, 잘 사는 나라의 쓰레기가 컨테이너에 담겨가지고 이동하면, 그 나라에 가면 그게 제대로 처리될 것인가? 가봤더니요, 완전히 산골짜기에 쓰레기를 그냥 부어놓고 트럭이 그냥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게 다예요. 옛날 우리 난지도 기억나세요?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들 다 나실 거예요. 이게요, 난지도만 해도 지금은 이제 흙으로 덮어가지고 지금 친환경 무슨 뭐 공원이다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요, 매립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를 부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쓰레기가요, 빗물을 따라가요. 그 빗물이요, 결국 강으로 흐르고요. 그 강은 어디로 가느냐? 지중해로 갑니다. 지중해가 쓰레기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지중해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져 있다는 게 아주 충격적인 실태입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생산을 계속해서 하는데 처리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과정은요, 기업이 유지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기업은요, 물건을 계속 생산해야 되고 판매해야 돼요. 소비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사야 되고 결국 폐기하게 되죠. 지구 입장에서 보면요, 지구 어딘가가 계속 갈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파서 물건,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폐기 단계에서도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분리배출함에 넣죠. 그런데 분리배출함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다시 저 생산 단계의 원료로 쓸 수 있도록 넘기려고 우리가 분리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분리배출을 하는 저 마지막 폐기 단계에서 저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저 량이 연결되어진 도시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다 봐도 연결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우 한 두세 개 정도, 10개 중에 두세 개 정도 넘어가면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리배출 선진국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 여기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꾸리티바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름이 신기하죠? 꾸리티바라고 하는 도시는요, 전 세계 공무원들이, 전 세계 정치인들이 견학을 굉장히 많이 가는 도시예요. 서울에 버스 환승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이 도시 가가지고 베껴 갖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쫙 이제 잘 되어 있죠? 그런 도시 정책이 굉장히 앞서가는 이 도시인데, 이 도시도 친환경 생태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가서 직접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분리 선별돼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섞여서 들어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들을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리사이클링도 어렵습니다. 다운사이클링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친환경 생태 도시의 대표 주자라고 할 만한 이러한 도시마저 이러한 상태, 결국에는 저 뒤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걸 다시 다 분리선별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쓰레기들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생산하고 무지막지하게 폐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폐기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육지에서 제대로 된 이 처리를 받지 못한 쓰레기들은 결국 바다로 가게 됩니다. 최근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다가 종착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 인공적인 물질이 결국 바다로 가게 되면서 저것이 쪼개져요. 분해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쪼개지면서 물고기들이 저걸 먹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사람이 먹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거기에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보통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혈관을 이동한 거예요. 세포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보건학계에서 그것까지 이제 보고가 됐고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인공적인 물질이 이제는 우리 세포를 떠돌아다니면서 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신체에 무슨 영향을 끼칠지를 지금 각국이 전부 다 이거를 지금 이제 연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2018년도에 쓰레기 수입 중지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어요. 유럽도 난리였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그럼 왜 쓰레기 수입을 했지? 이거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거예요. 재활용 가능 자원들을 전 세계적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자기 공장을 돌릴 때 했던 거죠. 각국에서 각자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하면 비싸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중국이 모아서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처리하다가 그러면 왜 중단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각국에서 쓰레기 압축한 거를 딱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의미해요. 문제는 문을 딱 열면은 앞에 페트병 압축한 거, 캔 압축한 게 딱 들어있는데 꺼내다 보면 저 뒤에 뭐가 있냐면은 생쓰레기들, 아예 재활용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의료 폐기물 같은 거, 주사바늘 수십만 개, 기저귀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차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화가 났을 겁니다. 이거는 그 국제 협약 위반이기도 하고요,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 환경,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저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1979년도 이래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 지난 40년 동안 4억 명 정도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는요,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공간이에요. 농촌에 살 때보다 도시에 살 때 쓰레기를 2배 이상 배출합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고요,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뀝니다. 24시간 경제 체계예요. 농촌은 그렇지 않죠. 7시, 8시 되면 문 닫아요. 그러니까 소비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도시에선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2016년도에 개봉한 플라스틱 차이나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에요. 어린아이가 침실에서 나오는 곳에서 머리 빗빗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재활용 산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인데 유럽 지역이나 북미 지역은 계속 줄이고 있는데 아시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도시화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역국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온 나라가 지금 베트남이거든요. 최소 6%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대 12%까지 성장해요.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필리핀이에요. 이 마을은 마닐라 베이, 마닐라 만에 있는 사례인데요. 무슨 사유가 있냐면 해마다 봄이 되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이 마을을 덮쳐버립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가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저 마을 쓰레기들을 쌓아두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환경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 먼저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2019년 5월에 여기를 찾았는데 필리핀 정부에서 나서서 치운 게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바닷물이 진짜 시꺼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계속 반복될 수 있을까?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중국이 쓰레기 수입 중지하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어떻게 했느냐? 컨테이너를요, 중국이 아닌 개발도상 국가로 몰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몰래 보내고 있어요. 그것은 국가가 보내는 게 아니라 민간 업자들이 보내고 있어요. 국가 몰래. 그러니까 국가는 그거를 다 점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유히 항만을 통과하면 이게 그 나라의 쓰레기 산이 되는 거고요.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대로 다 쓸려 내려와서 바다로 그 쓰레기가 전부 다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인공적인 물질들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바다 생태계는 완전히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다 생물들은 이것이 쓰레기인 줄 몰라요.
그냥 먹이인 줄 알고 먹어요. 얘네들이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고요. 소화불량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소화기관이 다 막혀서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개의 강을 표시한 건데 이 10개의 강에서 쓰레기가 최다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천여 개의 강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발도상국가 니네 왜 이렇게 쓰레기를 해양으로 배출 많이 하는 거야? 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쓰레기 상당량은 어디서 온 겁니까? 네, 선진국가들에서 온 얘기입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전라남도 한번 놀러 가실 기회가 되신다면 충청도도 괜찮아요. 서해 이쪽으로 놀러 가시면 바닷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막 떠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내려와요. 그러면은 진짜 평상시에 진짜 착하게 살도 욕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 쓰레기를 딱 보는 순간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딱 가봤어요. 근데 일본 서부에 그 이제 소멸하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일본 친구하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일본의 어르신들이 일본 저 바닷가에 어떤 그 바닷가를 거닐면서 쓰레기를 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쓰레기를 줍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직접 그 친구하고 같이 가서 쓰레기 줍자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저는 한국에서 온 뭐 누구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혹시 같이 주워도 될까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일본 할머니가.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국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은 거예요. 거기에 퐁퐁, 게토레이, 포카리 세트 이런 빈병 껍데기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쓰레기를 이제 같이 줍고 이랬는데 제가 하와이에 가니까요. 하와이에 그 와이키키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그 와이키키 해변에서 새벽 5시에 딱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 뜨는 걸 보려고 딱 갔는데 거기에 거기도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쓰레기를 줍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주워도 되냐 해서 같이 가봤더니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또 따라오래요. 또 따라가 봤더니 거기는 세상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기네들이 그 언어를 모르니까 같은 글자가 써진 쓰레기끼리 다 모아놨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에도 퐁퐁이 있고 게토레이가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 바다를 떠돌다가 결국에는 하와이 섬에 걸리게 되면 그게 하와이 쓰레기가 되고요. 안 걸리게 되면 바다 어느 나라에도 도달되지 못한 쓰레기가 둥둥 떠서 그게 쓰레기 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중국에서 쓰레기를 자기네들 그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쓰레기를 버린다. 해류를 따라서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어디 거제도 앞바다에서 저걸 버린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가요, 이 환경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결국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중국에서 보낸 쓰레기, 중국에서 의도치 않게 그냥 어쨌든 나온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거 중국이 치워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치워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치워야 돼요. 그러면 일본으로 간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돼요? 일본이 치워야 돼요? 일본이 치워야 되죠. 그런데 어느 나라에도 도달되지 못한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될까요? 바다는 우리 모두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모두의 거라는 건 결국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치울래?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바다를 지킵시다 얘기했지만 누가 치울래? 라고 얘기하면 내가 안 그랬는데요 하면서 다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다의 쓰레기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게 공유지의 약탈이라고 하는데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쓰레기 섬, 독도 같은 섬을 떠올리실 텐데요. 독도 같은 섬은 저기에 없습니다. 왜냐면 직접 가서 보면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상황인데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면적이요, 프랑스 면적의 3배 혹은 한반도 면적으로 따지면 7배에서 9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저기가 온통 다 쓰레기로 차 있는 건 아니에요. 저거를 5년 동안 이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투입돼가지고 저기를 직접 다 탐구한 거거든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면적이 저 정도 된다는 건데 저 면적만큼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게 아니라 저거는 미세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플라스틱 섬이 있다는데, 쓰레기 섬이 있다는데, 근데 직접 가본 사람이 안 보이던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미세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다 쓰레기를 그럼 어떻게 치워야 되냐? 예, 네덜란드 19살 청년이 비영리 기구를 창업을 해가지고 이런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바다 청소기를 만들어요. 600m의 긴 원통을 바다에 띄워놓고 3m짜리 그물을 쫙 달아가지고 저거를 족대처럼 끌고 다녀요. 그러면 족대 가운데로 물고기가 모이듯이 여기도 쓰레기가 모이게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떠가지고 미국 서부에 있는 LA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LA에 있는 아디다스에서 저거를 물로 씻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요. 해양 쓰레기를 완전히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해양 쓰레기가요.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300만 톤 이상 발생됩니다. 1300만 톤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1톤 트럭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1톤 트럭이 1300만 대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무지막지한 인류의 시스템이 정말 엄청나게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공백 때문에 결국 이 인류가, 지구는 괜찮아요. 인간이 문제인 거죠. 네. 이거는 강 하류에서 인터셉터라고 해서 이 가로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바다로 이제 떠내려가는 걸 가로채기 위해서 만든 배고요. 요것도 전 세계 천여 개의 강에다가 다 배치를 하겠다 이런 비전을 세우고 기부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개 정도의 강에 현재 설치가 돼가지고 바다로 나가기 전에 쓰레기를 이제 가로채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저희가 아프리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태국 라면 200원짜리 이거 먹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200원짜리를 이제 여행할 때 먹고 다니면서 너무 맛이 없어요, 태국 라면을. 그래서 한국 라면을 정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케냐 나이로비에 딱 갔더니 까르푸라고 하는 대형마트가 있고 그 대형마트에 한국 라면 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거길 딱 들어가 봤더니 입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곳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4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법안이죠? 그 법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냐 그 마트 안을 딱 봤더니 사람들이 전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흑인분들이. 그 장바구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프리카가 뭐 이럴 거리 생각도 못 했는데. 왜 그런 법안이 나왔는가를 보니까요. 제가 여행을 출발했던 게 2017년도였잖아요. 근데 케냐에 도착한 건 2018년도였는데요. 케냐 2015년도에 케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들이 어느 날 그냥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픽픽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들을 도축장으로 보내가지고 그 소들의 배들을 쫙 갈라봤습니다. 근데 소 배에서 뭐가 나왔냐면 비닐봉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케냐 사회가 그게 발칵 뒤집혀요. 그게 막 뉴스에 보도되고 플라스틱 백, 그러니까 비닐봉지가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 보도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케냐 의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케냐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년 동안 논의해서요, 2017년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요. 크게 이 비닐봉지 억제 정책을 통과시켜가지고 이걸 만약에 사용하거나 뭐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는 그냥 다 처벌을 해버리는 법안, 아주 강력한 법안이죠. 근데 제가 옆 나라인 우간다에 넘어갔어요. 우간다에서 버스 타고 10시간을 가면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국경에서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국경에는 늘 세관원들이 있잖아요. 그 세관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저희가 버스에 한 4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그 40명이 가방부터 시작해서 주머니까지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그 왜 뒤지냐? 뭐 했는데 마약이나 총기류를 찾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비닐봉지를 다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 가방 안에 제 슬리퍼 갖고 다니는 슬리퍼는 바닥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포개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그 비닐봉지를 빼앗아 가니까 저도 이 잠결에 새벽 3, 4시에 딱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몇 사람들이 뺏겨가지고 같이 항의를 했는데 걔네가 우리나라에는 비닐봉지 출입 금지도 하고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우간다 여성들 2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르완다가 도대체 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이거 이유는 모르는데 우리 르완다 놀러 올 때 절대 비닐봉지 안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근데 아침에
도착하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가는 거 한 차선, 오는 거 한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 가는 차가 만약에 사고 나잖아요. 추월할 데가 없어서 그 10시간이 그냥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인프라가 안 좋은 아프리카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옆에 흙길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중국이 와서 아프리카에 엄청난 SOC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확장 공사도 중국이 와서 해주고 있는데 저 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와서 해주고 있는 걸 몰라요. 왜냐면 언론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저 나라는요, 폴 카가메라고 하는 대통령이 20년째 혼자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000만 명 정도가 살아있고요. 아주 강력한 독재를 통해서 대통령의 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요건 좀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이 나라는요, 대통령만 부정부패합니다. 넘버 2부터 부정부패하면 전부 모가지를 쳐요. 너가 왜 돈을 먹었어? 나만 먹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아주 어떻게 보면 청렴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아주 10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메고 이제 숙소로 가서 이거를 내려놓으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누가 헤이 브루슬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 영어 이름이 브루슬리예요. 네. 그래서 딱 뒤를 쳐다보니까 아까 그 우간다 여자애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오더니 저한테 브루슬리 너 아까 새벽에 너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너 되게 친절하고 스마트해 보이던데 너랑 데이트 할 수 있어? 딱 이러는 거예요. 데이트 제안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뭐지? 이게 웬 행운이지? 하고선 제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생각은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마약 조직원이면 어떡하지? 예.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어차피 지구촌장이고 지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내가 돌고 있는 거니까 이 친구들이 마약 조직원이면 어때?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서로 얘기하고 놀아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울 것 같은데 딱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케이 알았다 하고서는 제가 전화번호는 없으니까 SNS 그 서로 이제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쪽지 주고받을 수 있게 그 주소를 제가 이제 주고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시간하고 장소를 찍어줬어요. 그래갖고 그 장소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한테 61개국 중에 가장 깨끗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르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가면은 와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깨끗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깨끗했던 나라가 르완다예요. 왜 그런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1000만 명의 시민들이 전부 다 쓰레기 줍는 동아리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 70년대 했던 새마을 운동 있죠? 새마을 운동이 여기에 직수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새마을 운동 티셔츠 입고 다녀요. 실제로요, 진짜로요. 그래서 한국을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력한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국민들과 함께 엄청난 으쌰으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하얀색 빌딩에서 이제 제가 만나기로 해가지고 딱 이제 갔는데 요런 장면이 나왔어요. 흑인들이 박수 치고 만세 부르고 와 막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완전히 핫플레이스구나 해가지고 딱 이제 잘 왔다 하고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왔습니다. 요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가 20대 후반입니다. 29살이었는데 우간다에서 병원을 2개 운영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오 나이스 막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는 32살이었는데 30대 초반인데 네트워크 마케터란 직업을 갖고 있대요. 셋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제 얘기도 정말 잘 들어주고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이 친구들이 너무 얘기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서로 이제 너무 친해진 거예요. 엄청 친해졌죠? 한참을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브루슬리 시간 됐어. 이제 우리 올라가야 돼. 그랬더니 어디로 올라가냐 그랬더니 따라와 보면 알아. 너에게 진짜 중요한 장소를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해가지고 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개 층을 올라가 봤어요. 요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장면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 뒷문으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사람들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지? 여기 설마 2단 종교단체인가?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뭔가를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들어보니까 종교단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21살 때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자기랑 제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간 그곳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이상하게 여기가 다단계 현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아프리카에 다단계가 있을 줄 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막 제가 21살 때 가가지고 친구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때 결제한 금액이 24만 원이었거든요.
여기도 24만 원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다단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귓속말로 야, 니들 밖으로 나와봐. 내가 이거 설명해 줄게. 너희들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밖으로 나와봐. 해가지고 밖으로 딱 나오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시종일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거든요.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도로 나오자마자 표정이 180도 확 변하더니 저를 벽으로 확 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브루슬리 지금부터 잘 들어. 어쩌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제안을 지금 우리가 할 거야. 너 이거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 다단계 회사의 한국 지부장이 되어달라. 네. 제가 여행하다 말고 취직할 뻔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혹시 시간이 됐나요? 시간 지금 몇 시죠? 시간 5분, 네, 5분 내로 그럼 끝낼까요? 네, 5분 내로 제가 끝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직할 뻔했는데 어찌됐건 케냐 같은 나라들은요, 엄청난 케냐 같은 나라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시스템, 수거하는 시스템, 처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초강대국인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쓰레기를 여기다가 엄청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보내면 쓰레기 처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있고 팽창하고 있고 쓰레기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남은 3분 동안 정리를 해서 이제 대안으로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좀 지나가고요. 네. 한국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쭉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라고 하는 수도예요. 이 수도에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이 빌딩이 하나 서 있어요. 근데 저 빌딩이 뭐냐? 궁전, 저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소각장이더라고요. 엄청 랜드마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연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여기서 열과 난방 전기, 소각하는 이 열과 난방 전기를 지역 주민 6만 명과 함께 나눕니다. 여기서 환경 학교의 역할도 하고요. 악취나 이런 것들 기술력으로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었고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덴마크 역시도 코펜하겐에서 이렇게 소각장을 이렇게 스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관광 가면 여기 무조건 놀러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각장이 사람들이 놀러 오는 랜드마크가 돼버렸어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요, 구청 바로 앞에 이런 소각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기에서 옥상 텃밭도 운영하고 여기도 열과 난방 전기를 생산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시설을 이렇게 주민 친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가지로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업에서는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낼 때 자신들의 제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까지 계산해서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게 ESG라고 해서 책임 경영입니다. 그리고 단일 재질, 복합 재질이 아니라 단일 재질로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재활용 가능성을 훨씬 높여야 되고,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일회용은 최대한 재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회용 경제가 아니라 재사용 경제, 다회용 경제로 우리 사회가 좀 불편한 일이지만 그쪽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과 매립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화장실이에요. 근데 이 화장실을 거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이 쓰레기 산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의성에서 있었던 쓰레기 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 시설이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더 최악의 상황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협을 하고 우리가 공존의 질서를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쓰레기 산과 쓰레기 섬을 물려주지 않는 소비 패턴, 그리고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 체계를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지구를 위해서 우리 성동구 중구 성동 당원분들께서 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